안녕하세요. 네, 그래, 항상 고급회계 첫 시간에는 애들이 인사를 하더라고. 새로운 마음인 거야. 자, OT 되게 금방 할게요.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첫 번째 과목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이름은 고급회계고요. 고급회계라서 그냥 어려워서 고급회계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냥 미국에서 학기당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급회계랑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만 바꿔놓은 거야. 실제로 고급스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고급회계를 조금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슬럼프 찾아오면 중급회계부터 하고 슬럼프 찾아오면 중급회계부터 해서 고급회계 회독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회독수를 가져가면 고급회계가 더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나 2차 강의 하고 있다 그랬지? 2차 강의 듣는 애들 중에서는 중급회계 하가 더 어렵고 고급회계를 더 쉬워해요. 알겠죠? 그래서 고급회계는 주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 회계원리랑 중급회계 때 배울 때는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배우는데, 한 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조금 많이 갖고 있거나 아예 주식을 100% 취득해서 합병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두 개 기업의 특수한 회계 처리 배우는 거다. 자, 일단 우리가 1차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우리 50문제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항상 10문제가 출제된다. 딱 한 번 11문제 출제됐었거든요. 네,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10문제 출제될 거다. 1차 시험 때 몇 점이죠, 그러면? 30점이죠? 네. 자, 가성비가 원가 회계보다는 높습니다. 25번 강의하고 30점이고요. 원가 회계는 1차 시험 때. 내가 원가 회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13번 강의하고 30점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다. 그 다음에 고급회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내가 여태까지 2차를 빨리 붙고 또는 최연소를 하고, 아니면 나이가 좀 있더라도 1년 반 만에 붙이거나 2년 반 만에 빠르게 붙은 애들은 다 고급이 강했어. 알겠죠? 그래서 2차 시험을 한 번에 붙는데 되게 중요해. 그래서 2차 시험 때 150점 만점이야, 우리 2차 시험도. 근데 90점을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고급회계가 50점이 남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회독수가 적으면 이 50점 중에서 빵점을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럼 중급회계 갔다가 90점 맞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 때 30에서 35점이 고급회계가 나오면 무조건 붙어요. 왜냐하면 중급회계는 웬만한 사람들 다 강해요. 니네가 처음 시작하는 게 중급회계니까 그때 마음가짐 같은 게 강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2차 시험 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미안한 얘기인데 니네가 내년에 재무회계를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 사실 1차를 붙을 가능성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년까지는 우리 150점 만점에 90점을 넘으면 재무회계가 통과돼. 그래서 부분 합격이 몇 개다? 5개다. 근데 2025년이 되면 기준이 개정돼요. 시험 보는 게. 그래서 중급회계 100점으로 따로 과목 출제되고요. 그리고 고급회계 50점으로 따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합격제가 6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눈물 흘리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좀 일찍 붙으려면 이번에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해 1차를 붙고 재무회계라도 붙어라.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6과목 붙어야 되는데 너는 이미 2과목을 한꺼번에 붙어놓은 상태란 말이야. 알겠지? 부분 합격제 때. 그래서 그렇게 개정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더 중요해져요, 고급회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뭐 하죠? 강사 소개해야 되죠. 갈아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고급회계만 이름만 쓸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복습 방법인데 쓰진 않을게요. 다 아는 거니까. 일단 결석은 하지 마세요. 고급회계는 뒤에 두 단원을 제외하고는요 다 연결돼요. 그래서 저는 합병부터 연결,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를 동일한 논리를 써요. 다른 사람이랑 좀 달라. 그래서 쫙 연결돼요. 거의 한 11번까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결석하지 마라, 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습 못한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수업만 듣고 그날 복습하고요. 이제부터 내가 고급회계 강의할 때 8시간씩 수업이 되게 많네. 그럼 뭐부터 복습하는 거다? 고급회계. 알겠지? 굿. 자, 그 다음에 복습 방법 잠깐만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보면요, 제가 합병해서 공식을 하나 알려줘요. 그리고 연결해서 공식을 3개 알려줘요.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에서 공식 3개를 알려줘요. 그러면 거의 5문제에서 6문제는 맞아요. 그리고 말문제 한 3, 4문제 맞으면 한두 문제만 제외하고 공식 7개만 외우면 사실 붙는데 지장 없어요. 1차는. 알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2차는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개정 과목 이외의 개정 과목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분계를 못하면 못 풀어요. 물론 재무회계만 남아가지고 1년 내내 재무회계만 공부하면 머릿속으로 뭐가 증가되고 감소되는지 다 파악이 되거든. 근데 그 전에 붙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2차 시험 때는 회계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예, 그 머릿속으로 공부하기 전에 붙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2차를 대비해서 그냥 공부하실 때 회계 처리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킬을 알려줄 건데, 스킬이 이제 공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제가 유형자산과 사채는 좀 그림도 그립니다. 그림이 있는데, 예, 요렇게 공부하시고, 요렇게 꼭 한 번은 공부하세요. 알겠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합격한 학생들한테, 합격을 하면 저한테 다 카톡을 줘요. 너네한테는 지금 아직 공개를 안 했어. 내 전화번호를. 알겠어? 예, 니네가, 예, 조금 이게 친해졌을 때 알려줄게. 알겠지? 나도 이래야 돼, 씨. 맨날 카톡 보내고 그러면 이제 합격한 애들이 나한테 보내면, 제가 그냥, 3월 바로 이제 합격한 거 확인되면, 재무회계 연습책 앞에서부터 내가 강의할 때 강의를 듣고 뒤에서부터 풀어보라 그래. 그럼 중간에서 만나잖아. 2차 강의를 할 때. 그러면 내가 또 앞에 나가서 복습하고 걔가 뒤에서 풀면 바로 이해독이 되지. 그러니까 나는 바로 오면은 바로 뒤에서 풀어보라 그러는데, 지금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내가 회계 처리를 좀 해보라 그랬을 때 해본 애들이 있어. 3회독 정도. 기본 강의 때. 걔네들은 이미 연결을 다 끝내놨어. 고급 회계를 다 문제를 풀어놨어. 2차. 내가 강의도 안 했는데. 알겠지? 그런 애들이 있고, 스킬로만 붙은 애들이 있어. 지금 연결해서 헤매고 있어.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공부할 때 좀 회계 처리하고 스킬 쓰는 그런 연습 좀 하고, 회계 처리 되게 중요해. 2차를 대비해서. 그래서 꼭 회계 처리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2판이거든요. 원래 1판이 이거보다 130페이지가 두꺼웠어요. 왜 두꺼웠냐면, 각 단원마다 객관식 문제를 IFRS 도입된 다음에 전 문제를 다 보고, 2차 문제, 주관식의 전 문제를 다 보고, 그런데 아무도 안 푸는 거야. 알겠지? 8시간씩 수업이 있는데. 나는 이제 고급 회계가 강한 애들이 2차를 빨리 붙었기 때문에 니네들이 공부할 줄 알았지. 근데 내 마음 같지 않다고. 그래서 너무 두꺼워서 애들이 오히려 책 두께에 너무 압도당하는 것 같아서 130페이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을 다 삭제했어요. 알겠지? 주제별로 한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바꿔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사실 1판은 언제나 오타가 많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2판 때 오타를 거의 다 잡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일단 본문은 읽고, 맨날 똑같아. 포인트 읽고, 그 다음에 예제까지는 최소한 해오는 거야. 요거 기본. 그 다음에 시간 되는 사람들은 나머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는 12번 강의했어요. 12회. 그렇다고 다 가르쳤어요. 알겠지? 근데 애들이 객관식 시간에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 뭘 힘들어 하냐면, 내가 이해시키는 예제는 다 풀 수 있대. 근데 뒤에 연습 문제를 못 풀겠대. 공식화 시켜서. 그래서 내가 좀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1회 더 잡았어. 13회. 그래서 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2-3시간을 더 잡아놓은 이유는, 4시간 더 잡아놓은 이유는 연결과 관계기업 투자에 문제를 조금 더 풀어줄 거다. 객관식 문제. 알겠지? 1차 빨리 붙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놨어요. 끝.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풀어준 문제까지 꼭 복습을 해라. 됐지? 요게 이제 최소한의 목표다. 결석하지 말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해라. 거기까지 하면 이제 복습 방법은 끝났고, 교재 소개 잠깐만 드려야 되죠?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재가 다 팔렸대. 그래서 IFRS 회계사, 중급 회계는요 세무사 수험생들 인터넷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회계사 전용 고급 회계 강의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수험생들은 제가 세무사 고급 회계 책 따로 발간해서 따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 들으셔야 돼요. 이건 회계사용 고급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사 김원종 고급 회계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맞아요? 앞에 해커스 붙어 있다. 맞아. 해커스 되게 길어. 그래서 이게 2판이고요. 1세가 최근에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2세 찍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1세는 추록과 정업표 가시면 한 2-3개 있을 거예요. 오타. 알겠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 줄게. 1세 갖고 있는 사람들. 1세, 2세 지금 갖고 있더라고.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 2-3년간 개정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개정사항이 생기면 이 책을 다시 사지 말고요. 포인트책, 요약서가 이제 있을 테니까 그걸로 업데이트하면 돼. 포인트 책은 한 6,000원도 안 하거든. 내가 고급팩에만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 만약에 안 되겠지만 개정이 되면 그것만 업데이트하면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부터 진짜야. 자, 우리가 고급회계에서 뭘 공부할지 학습 주제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배운다고 그랬어요. 2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 배운다고 그랬어요. 2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 첫 번째 배울 주제는요, 합병이라는 주제를 배울 거예요. 합병은 뭐냐면 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모든 주식을 취득해서 주식을 찢어버리고 B 회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둘이 합쳐서 A 기업을 만드는 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때 요 A 기업을, 우리 세법 지금 진도 별로 안 나갔다며, 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이라고 하고요. 요 B 기업은 합병을 당한 기업이라서 피합병법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회계학에서는 다른 말을 써요. 얘는 사업을 산 사람이라고 해서 취득자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사업을 취득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피취득자라고 합니다. 그때 이 취득자 입장에서 이 합병 분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배울 거야. 됐죠? 근데 합병은 뭐냐면 법적으로도 동일한 실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동일한 실체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건 법적인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배울 건데, 연결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연결은 뭐냐면 A 기업이 B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B 기업을 소멸시키지 않아. 살아있는 기업이야, 법적으로는. 근데 주식을 대빵 많이 취득한 거예요. 우리 기준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과반수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별로 없더라고. 과반수가 이상이야, 초과야? 초과야. 반수, 과니까 초과야.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그냥 50%에서 한 주 이상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야, 과반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거랑 51% 갖고 있는 거랑 실질이 똑같아요. 어차피 사장을 내가 다 보내고 내가 경영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배력, 지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형식으로는 독립된 실체지만요, 두 회사를 경제적 실질로 보면 같은 회사로 봐요. 지난번에 특수관계자 배울 때 이걸 뭐라 그랬어? 연결 실체라 그랬어. 그래서 이 연결 실체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중급회계에서 배운 대로 결산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두 회사 재무제표를 계정 과목별로 단순 합산해요. 알겠지?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 근데 단순 합산만 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면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죠. A가 현금 100원 갖고 있고 B가 현금 100원 갖고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현금 200원으로 공시되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치? 근데 두 회사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붕괴들이 생겨요. 이 회사가 B 회사에 매출 채권을 갖고 있고 이 B 회사가 A 회사의 매입 채무를 갖고 있으면 내가 나한테 물건 판 다음에 채권과 채무를 잡게 되거든. 그러면 그걸 상계 제거해요. 이런 것들을 연결 조정 붕괴라고 해. 뭔지는 모르는데 요 연결 조정 붕괴를 반영해서 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거야. 알겠죠? 그때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합병을 영어로 머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서는 연결을, 주식을 샀다 그래서 취득이라는 용어랑 똑같아요. 취득은 영어로 어퀴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병과 연결은 M&A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야. 실사 업무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는 회계 처리만 배우는 거다. 요 재무회계에서는. 그래서 요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했다 그래서 사업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병과 연결을 합쳐서 사업결합이라고 하고 요것의 회계 처리를 배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주식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지는 않은데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이 퍼센트는 그냥 기준을 만든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 이상 갖고 있으면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하진 못하는데 참여는 할 수 있어. 왜냐면 한 회사의 이사를 상법상 3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 정도면 이사 1명은 채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건 대충 회계 처리를 몇 번은 봤어. 다 까먹었겠지만 막 법인세 할 때도 가르쳐줬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 중급회계 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슨 목적으로 봐요? 매도 목적. 근데 경영에 참여할 거니까 이건 팔 거 아니죠?
그래서 청산을 가정해서 그 회사가 청산했을 때 받을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그것을 지분법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 주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관계 기업 투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주제를 또 배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공정가치 평가할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동업외국의 처리도 배워요.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C 회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야, 한 회사가. 그래서 요거는 50%고 요건 50%면 이 회사의 사장을 내가 채용할 수는 없어. 둘이 동업하는 거니까 항상 같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 한 명만 반대해도 이거는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안 해. 그래서 뭘 갖고 있다고 하냐?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됐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공동 기업 투자 또는 공동 약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연결은요, 회계 처리할 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60% 갖고 있으면 그 회사를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그냥 100% 샀다고 하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100% 합친 다음에 무언가 연결 조정 분괴를 하거든. 근데 얘는 50%밖에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연결을 할 때 C 회사에 자산 부채를 50%만 끌고 와서 연결을 했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례 연결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지분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연결이 좀 어려워요. 재무제표 만들 때 실무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2012년도에 비례 연결을 없애버렸어. 실무에서 안 쓰니까. 그래서 공동기업 투자는 이제 지분법으로만 회계 처리해요. 이건 이제 말 문제만 나오는 단원인데 2012년도에 출제됐을 때는 공동기업 투자는 비례 연결 또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게 맞는 말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는 말로 바뀌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지분법은 보통 20% 아니면 30%의 우리가 회계 처리나 공식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줄 거야. 그럼 이게 나오면 이거는 똑같은 공식에다 50%만 바꿔서 회계 처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처리보다는 그냥 말 문제 대비하는 거고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단원이에요.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뭘 배울 거냐? 환율 변동 효과를 배울 거예요. 환율 변동 효과. 요게 이제 따로 기준서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무역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채권과 채무가 외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 개 기업에서 채권이나 채무가 외화로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원화로 바꿔주는 분계, 그걸 외화 거래 환산이라고 해. 그럼 이건 한 개 기업의 회계 처리니까 어디서 규정해야 되는 거야? 중국회계에서 규정하는 거야. 이건 중국회계 내용이야, 사실은. 근데 또 하나를 규정하고 있어. 외화 표시 재무제표 환산. 그래서 이 환율 변동 효과의 기준서가 요것과 요것을 기준하고 있는데 이게 고급회계 내용이거든.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연결을 할 때 이 기업이 한국 기업이면 재무제표가 뭘로 돼 있다? 원화. 이 기업이 한국 기업이면 재무제표가 원화로 돼 있다. 그럼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합산하면 상관없죠? 네, 근데 국제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의 지분을 60%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A 기업 입장에서 표시통화가 원하면 이 달러 재무제표를 일단 원화 재무제표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연결을 수행해야 돼. 합병이나 관계기업 투자나. 알겠지?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게 외화 표시 재무제표 환산이다. 알겠지? 네, 그래서 요 주제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직 재무관리 시작 안 했니? 네, 그래서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파생상품은 사실 한 개 기업이 파생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야. 이건 사실 중국회계 내용이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이제 중국회계를 한 학기에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중국회계 커리큘럼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나 한 번 더 받겠지?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이 파생상품 기준서가 나왔을 때 그때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야. 내가 몇 년 지났다고 얘기 안 할게. 알겠지? 1년밖에 아니다는데 그게 얼마 안 됐어. 알겠지?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걸 고급회계에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건 그냥 특수회계예요. 알겠죠? 특수회계. 그리고 재무관리 배우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네, 대학교 때.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통화, 선도화, 그 다음에 이자율 수화. 요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된다. 알겠죠? 요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고요. 일단 출제 범위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고급의 꽃은 연결이에요. 그래서 일단 합병은 무조건 두 문제가 나와요. 최근. 그리고
연결은 3문제에서 4문제 나와요. 네. 4문제 나올 때도 있어. 올해는 3문제 나왔는데. 그리고 나머지 단원들이 있거든.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야. 그럼 한 문제가 벼요. 맞죠? 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 3단원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에다가 한 문제를 더 내는 거야. 여기 쪽에 있는 거. 그래서 요게 한두 문제 나오고, 요게 한두 문제 나오고, 요게 한두 문제 나온다. 그냥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는 합병이 2문제 나왔고요. 연결이 3문제 나왔고, 관계기업 투자가 2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환율변동효과가 1문제 나왔고, 파생상품이 2문제 나왔어. 올해는 이제 연결 쪽이 조금 덜 나왔다.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거고요. 제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이 사업결합의 내용을 먼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합병을 챕터 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거의 다래요. 내용이.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너네 이제 중급회계 처음 시작할 때 회계원리 안 들으면 못 들었지. 아니 내가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다.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다 안 가르치잖아. 연결도 마찬가지야. 연결을 가기 위한 회계원리를 만들어 놔야지 니네가 따라올 수 있어. 그래서 연결에 회계원리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2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말 문제 나올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건 3장과 4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챕터 2부터 4까지 이게 연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을 때. 그치? 근데 실무 가시면 더 복잡해. 실무 가시면 내가 50% 주식 갖고 있다가 60%가 될 때가 있어. 추가 취득. 60% 있다가 5% 처분하거나 20%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유상증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처음에는 1월 1일 날 취득하는 거 배웠는데 7월 1일 날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 연결도 있어. 갑자기 표정들 안 좋아진다. 그 다음에 A가 B를 80% 갖고 있는데 B가 C를 70% 갖고 있는 복잡한 관계구조도 있어. 그 다음에 연결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연결 자본변동표 등 한 10가지 지엽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5하고 6에서 연결의 또 고급 문제를 배울 거다. 자, 그럼 내가 보통 한 3, 4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3년만 얘기할게. 내가 해커스에 와서 얘기한 것만, 시험 본 것만. 그래서 첫 해는 어떻게 출제됐냐? 4문제가 출제됐는데 다 여기서 나왔어요. 두 번째에서는 요게 3문제 나오고 요게 1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요게 1문제 나왔고 요게 2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고급 단원 강의는 일단 다 해요. 그런 다음에 주제가 10개잖아. 그러면 1차 객관식 강의를 할 때 느낌이 딱 오거든. 올해는 이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7개 찍어가지고 강의하면 다 들어갔어. 아니,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맞춰줬다고. 알겠지? 근데 바꿨어. 알겠지? 너네 2차도 붙어야 되잖아. 그래서 다 해요. 하나 빼고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는 연결도 잘해야 되고 현금흐름표도 잘해야지 들을 수 있다. 그냥 2차 시험에만 한 번 나왔어. 1차 시험에 내기는 좋은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1차 붙으면 깔끔하게 가르쳐줄게. 근데 연결도 못하고 현금흐름표도 못하는 상태에서 1차를 붙었다. 그럴 수 있거든. 상권만 잘해서. 그러면 못 듣는다.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강의할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차와 2차가 달라. 1차는 이쪽만 공부해도 어떻게든 비벼서 붙을 수 있을지도 몰라. 또 4문제, 0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요즘 추세에 다 2차는 여기서 나와. 그럼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 또 2차 공부할 때는 이것만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야. 알겠지? 니네 회계원리 잘하는 사람이 중급회계 잘하는 거 알겠어? 왜 그런 거죠? 회계월 때 분계 많이 해보면 중급회계 때 분계 시간 줄고 구조 파악되니까 산식으로만 풀게 되고 시간이 줄는 거야. 복습 시간이. 한 사람은 1시간 공부하는데 너네들은 2시간 공부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해야지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2차 볼 때 이게 약하다. 그럼 니네가 이게 약한 게 아니야. 이게 약한 거야. 알겠어? 분계 다 똑같고 한 줄만 들어가. 한 줄만 다른 거거든. 문제 풀 때.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건 2차 때문에 잠깐 설명한 거야. 됐니? 그러면 6장까지죠? 그 다음에 이게 7장. 이게 8장이고요. 이게 9장이다. 됐죠? 저는 다른 책들과 좀 달라요. 알겠지? 그래서 요게 특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요거는 같이 가르치고요. 아마 요거는 다르게 가르칠 거야. 방법을. 근데 저는 어차피 여기서 공식 외워놨는데 뭐하러 2번 해요. 그래서 이거 3개는 다 똑같은 거거든. 알겠어? 내가 3.1회계법인에 딱 입사할 때 질문을 하나 받았었거든. 나한테 질문한 게
합병과 연결과 관계기업 투자가 세 개가 뭐가 차이가 나냐고 물어봤더라고. 그래서 다 한마디 했어. 다 똑같습니다. 나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합격했어. 알겠어? 니네가 이 공부를 다 한다면 이 세 개가 똑같다는 걸 알게 돼야 돼. 알겠어? 그것만 물어봤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걸 같이 쓰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결석하지 마라. 됐습니다. 자, 강의는 똑같이 해요. 일단 필기를 다 해줄 거예요. 근데 뭐 필기하지 말고 필기할 사람은 하는데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뭐 정도만 써놓고 잘 찾아가지고 필기 있는 부분 잘 체크해갖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칠판 지우면서 한 번 더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말 문제 나오는 거 전부 다 밑줄 쳐줄 거고, 말 문제는 10문제 중에서 많이 나올 땐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말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정해져 있거든. 밑줄도. 자, 고급회계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올해 고급회계가 좀 어려웠어요. 2년까지는 내가 안 가르치는 주제는 하나도 나온 적이 없었던 게 없었거든, 2년 동안은. 근데 올해는 사실 한 3문제 정도는 모르는 주제가 나왔어요. 아예 아무도 안 가르치는 주제가 3문제가 나왔어. 근데 나머지 7문제가 시간이 너무 적고 열려. 한 문제당 30초씩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걸 골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다고. 올해는 조금 어려웠다. 3문제만. 근데 나머지가 너무 하였어. 중이 없었어. 자, 이제 사업결합 갖게 해요. 이제 바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단어 나오면 제일 처음에 정의나 이런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론 써놨죠? 그 다음에 일반론에 처음에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업 결합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사업 결합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 및 사건을 말하는데 그냥 거래만 쓸게. 그럼 여러분들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려면 뭐라 그랬어? 합병하거나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는 크게 합병과 연결을 말해요. 여러분들 이제 지배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연결 재무제표랑 사업결합 기준서가 한 번이 개정됐어요. 2013년도에. 여러분들 IFRS는 규칙 중심 회계처리라고 그랬어요. 원칙 중심 회계처리라고 그랬어요. 원칙 중심.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연결. 그리고 49%를 갖고 있어. 그럼 50% 안 넘지? 그럼 연결을 안 했어. 이게 딱 50%를 정해놨어. 이걸 뭐라 그래? 규칙 중심.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49%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주식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거야. 다 한 주씩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주주총회 이제 막 열릴 거거든? 주총회 출석해요? 안 돼요? 안 해요. 다 일해야 되지 지금. 그치? 그러면 주총 출석률 중에서 지분율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정책을 결정할 거거든. 그러면 49%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결을 하라고, 판단하라고 이 지배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놨어.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49%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51%가 두 명이 갖고 있는 거야. 한 명이 21%, 한 명이 30%. 근데 두 사람이 부부인 거야. 그러면 그때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분을 이길 수가 없죠? 그때는 또 연결 안 하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요 지배력이 실질 판단 기준으로 개정이 됐다. 그러면 이 지배력을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사업 합병에서는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합병은 무조건 100%의 취득을 해서 주식을 취득해서 찢어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 지배력에 대한 판단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서로 토수해놨어. 사업결합에서.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보고 사업결합 기준서에서 1시간 동안 강의할 거다. 알겠지? 지배력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 꼭 배우게 되거든?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성장하면 되냐면 내가 신제품을 개발해서 그 신제품을 개발하는 가지고 돈을 벌어. 그리고 공장을 신축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면서 나의 자산 규모를 크게 만드는 거야. 이걸 내부 성장 전략이라고 해요. 두 번째 전략은
금수저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른 기업이 잘 된 기업을 그냥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외부 성장 전략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략이 외부 성장 전략을 배우는 거야. 그럼 합병이니까 한 기업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에서 외부 성장 전략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부르냐? 기업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IFRS 도입되기 전에도 우리도 기업 결합이라는 용어를 썼었어. 왜 그러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이 B 기업의 주주들한테 주식을 다 산 다음에 소멸시킨 다음에 법적으로 한 회사가 됐는데 기업과 기업이 결합됐으니까 기업 결합이라고 부른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M&A 기법이 계속해서 발전되는 거야. 그래서 A 기업이 있는데요. A 기업은 건설업을 하는 사업이었어. 근데 B 기업이 있는데 B 기업은 사업부가 2개였던 거야. 첫 번째는 건설사업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유통사업부가 있었던 거야. 근데 B 기업은 건설사업부를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B 기업을 일단 쪼개요. 합치는 걸 뭐라 그랬어? 합병. 그럼 쪼개는 걸 뭐라고 할까? 분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분할을 일단 시켜. B 기업에. 그런 다음에 이 건설사업부랑 합쳐서 이 건설사업부를 소멸시키고 요거 A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기업을 결합한 거예요? 사업부를 결합한 거예요? 사업부를 결합한 거. 그래서 용어가 사업결합으로 우리 기준서에서 바뀐 거야. 알겠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 시험은 이게 안 나와. 알겠지? 우리 시험은 기업결합에 회계처리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용어가 바뀌었다. 그 정도 알아두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용어 2개를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이 기업을 이제 원재훈회계사는 합병법인이라고 할 거야. 우리는 산놈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취득자. 됐지? 그리고 이 사람은 취득을 당한 사람이죠. 취득을 당한 기업. 그래서 이 사람을 피취득자라고 할 거예요. 알겠지?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 문제가 취득자인 대한이 피취득자인 민국의 지분을 100% 취득해서 합병을 1월 1일 날 시작하였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야. 알겠지? 그럼 누가 취득자인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제 책은 전부 다 취득자는 A예요. 알겠지? 그리고 전부 다 취득자는 피취득자는 B예요. 어떤 책은 전부 다 취득자는 갑. 그 다음에 피취득자는 을로 쓰는 회사들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 될 때는 취득자는 다 대안이야. 거의 시험 문제 반 이상이. 그리고 피취득자는 다 민국이다. 알겠지? 그럼 만세가 한 명 필요하거든. 그 만세는 6장에서 공개할게요. 복잡한 지분 구조에서. 됐죠? 그 정도 알아주시면 돼. 자, 그래서 요게 2번에 나와 있어.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정의.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 다시. 취득자는 사업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사업을 취득한 기업을 말해요. 얘는 사업을 취득당한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 결합이니까 기업이라고 안 해. 알겠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사업을 배워야 돼요. 사업 결합하니까. 사업의 정의. 혹시 사업해본 사람 있니? 지율이 안 나왔어. 사업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자, 나밖에 없네. 나밖에 없어요. 나 근로소득자 아니에요. 나 사업소득자예요. 왜? 나는 동영상이 많이 팔려야지 거기에 배분되는 거를 돈으로 받는 거야. 난 사업하고 있는 거야. 나 사업 왜 하지? 돈 벌려고. 알겠지? 그래서 사업의 정의는 뭐야? 돈 벌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알겠죠? 응.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용어가 개정됐어. 집합.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냥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돈 벌기 위한 활동이 사업이다. 그 정도 아시면 돼. 사업부 운영하는 이유가 다 돈 벌기 하기 위한 거니까. 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유일하게 기출된 건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사업을 구성할 때 사업에 3요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기업과 제조기업을 배우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제조기업은 제일 먼저 내가 현대자동차를 운영한다 그러면 뭘 사야 되죠? 타이어를 사야 돼요. 이 타이어를 원재료라고 하는데 우리 기준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인풋되는 거라고 해요. 인풋, 원재료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투입물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 타이어와 뭐 철근 사야 되죠? 철도 사야 되죠?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한테. 그 다음에 뭐도 사야 되냐? 반도체도 사야 돼요. 요즘 자유주의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생산 과정이 필요하죠. 이 생산을 다른 말로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다 만들고 나면 이제 뭐가 산출되는 거야? 자동차라는 산출물, 제품이 산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산출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아웃풋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의 3요소는 투입물과 과정과 산출물이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갖고 장난은 안 쳤고요. 여러분들 저도 자동차 회사는 감사를 못 해봤어. 감사를 다른 회사들은 다 해봤는데 근데 자동차 회사 감사한 애들하고 술은 먹어봤어. 그렇지?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요 30일 정도 걸린대. 근데 내가 현대차를 12월 15일 날 설립했어. 그치? 그러면 타이어는 사놨겠지? 그리고 물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떤 상태일까? 30일 걸리면 제공품. 그치? 그러면 산출물은 없는 상태야. 그래도 나 사업하고 있는 거야? 사업 안 하는 거야? 사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입물과 과정은 사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산출물은 사업을 하는데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됐죠? 요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사업의 3년 요소는 투입물과 과정과 산출물인데 산출물은 사업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이다. 그거 하나 빼고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억해두고. 됐죠? 네. 오늘은 얘기 안 할게. 시간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할 때 여러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는 여러분들 합병의 얘기를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산 손상을 중구폐계에다 넣어놨어. 알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내 시간이 적은 이유는 너넨 고급회계 내용 중에 일부를 이미 배운 거야. 알겠지? 시험에 나오는 거. 자산 손상. 영어권 먼저 깐다는 얘기 하잖아. 알겠지? 그러면 니네가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취득하면 A 기업이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취득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 순자산 공정가치. 그치? 근데 바보가 아니라면 100원에 사야 되지? 근데 프리미엄을 준다 그랬잖아. 요거 주는 걸 뭐라고 불렀어? 이전 대가. 그래서 요거 150원에 주면 요 대차 차액으로 영업권이 50원만큼 나온다. 그래서 요거 붕괴를 무형자산에서 저는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못 풀어. 알겠지? 거기에 예외들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요걸 배울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다 자산이라고 썼지만 실제 실무에 가시면 이게 자산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지 뭐. 현금도 있고 유형도 있어. 내가 지금 유형이라고 쓰지? 이 유형도 토지 3 말릴 거죠? 알겠지? 그런데 강의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업결합은 어떻게 보면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거랑 사업부를 취득하는 거랑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먼저 배워야 된다고. 알겠지? 이게 중급회계 내용인가 아니면 고급회계 내용인가? 그럼 여러 자산을 구입한다는 거는 A 자산, B 자산, C 자산 이런 것들을 구입한다는 거지. A 토지, B 건물, C 차량 운반구. 알겠어? 그럼 여러 자산을 구입하면 첫 번째 if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영업권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100원인데 100원보다 이상 줬다는 거지? 그럼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건 뭘로 보는 거다? 사업 결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알겠지? 여러 자산을 구입했을 때 토지가 100원이고 건물이 100원이야. 근데 니네가 살 때 250원에 취득했어. 그럼 프리미엄 50원을 줬다는 거야. 그럼 사업이 잘 되니까 프리미엄 준 거니까 그거는 합병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근데 니네가 토지 100원이고 건물이 100원인데 200원에 취득했어. 그래서 영업권이 없었다는 거야. 그때는 토지하고 건물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니네가 고개 숙여. 내가 질문을 하니까. 왜? 이건 중급회계 내용이니까. 알겠어? 다 까먹었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if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하면 그것을 네 글자로 유형자산에서 뭐라 그래요? 일괄구입이라고 하죠. 그럼 일괄구입일 때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사용하면 뭘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상대적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중급회계 내용 따라 회계 처리할 거야. 자, 그때 요 사업 결합을 할 때 내가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 철호가 토지하고 건물을 강남에 갖고 있는 거야. 친하게 지내겠다 내가. 그치? 그래서 얘가 토지하고 건물의 공정가치가 100억이고 100억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250억에 팔아. 그럼 50억만큼 영업권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철호가 장사를 됐다 못하는 거야. 임대업은 하긴 하는데
예? 임대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 프리미엄 안 줄 때도 있다? 없다? 있어. 알겠지? 영업권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영업권이 없다고 일괄구입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아니면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어.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면 우리 시험은 뭐라고 돼 있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 두 개 공통적인 사항만 규정하면 되지? 그래서 if 여러분들이 사업을 판단할 때 영업권이 존재하면 뭘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사업으로 간주해서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문장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중요한 문장이다. 자, 지금 대충 배웠어요. 자, 그럼 일단 책으로 좀 밑줄 쳐줄게요. 자, 1-2페이지 보시면요. 사업결합의 의의가 있고요. 기업이 내부 성장 전략과 외부 성장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외부 성장 전략에 합병과 연결이 있다.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양가로 1번에 사업결합의 정의 있어요. 이건 알아야 돼요. 사업결합.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지배력. 지배력은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내가 결정해야 돼. 그럼 결정하려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아직 상법 안 배웠는데 어디야? 주주총회. 그러면 지분이 50%에서 한 주 이상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1% 취득하면 연결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100% 취득하면 기업 살려두면 연결. 기업을 없애버리고 하나의 회사로 만들면 합병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업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거 그 밖의 사건의 거래는 합병과 연결을 말한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1장 배우는 거니까 합병을 주로 배우는 겁니다. 자,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정의는 뭐 말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린 문장으로 났네요. 근데 문제를 읽어야 돼.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 제 책에는 다 뭘 거다? A. 알겠지? 그리고 피취득자는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대상 사업이나 사업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취득자가 지배력을 획득한 대상 사업. 그것을 피취득자라고 한다. 그래서 지배를 당한 사업을 말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볼게. 사업의 정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 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은 투자자나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이나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 절감,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을 말한다. 뭐 이거 갖다 장난 안 치겠지? 그래서 쉽게 저는 여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냥 돈 벌기 위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밑에 문장부터가 중요한 거지. 사업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제조기업이라고 하면 첫 번째 원재료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풋. 그 다음에 생산을 해야 돼요. 이것을 프로세스 과정. 그리고 제품을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입물, 산출물, 과정이라고 돼 있죠? 그냥 동그라미 쳐놔라. 3요소. 근데 내가 장사를 늦게 시작했어. 그럼 산출물이 없더라도 장사는 하고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식 사업을 해. 손님이 없더라도 장사하고 있는 거지? 사업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자, 그 문장. 요거지? 예, 그 문장에다 이렇게 표시해놨지. 기출문장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야? 산출물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게 해서 한 번 기출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해서도 한 번 기출됐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한 문장. 그리고 나머지는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림이 있지? 그림을 내가 이걸 이렇게 해놨다. 알겠지? 180도 돌리고 그리고 여기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다 표시해놨지? 이거 필수 요소가 아니다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놓고 알겠지? 이렇게 계속 표시해놨는데 틀리면 때릴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꼼꼼하게 보실 분들은 1번과 2번과 3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4번이 중요해요. 4페이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영업권이 존재하는 자산과 활동의 특정 집합은 사업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 기준은 영업권이 존재하면 사업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준 거니까 사업으로 간주한다. 요 문장은 나올 수 있다고. 그치? 이게 결론이지. 그러면 사업에 영업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초로가 장사 못하면 영업권이 없는데도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지. 프리미엄이 0이면. 네. 그 다음
중급회계 내용이죠? 만약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을 취득하는 경우 이건 뭐야? 토지하고 건물을 그냥 한꺼번에 산 거. 그럼 중급회계에서 뭐라 그랬어? 일괄구입. 그래서 일괄구입으로 간주하고 원칙은 뭐야? 상대적 공정가치 기준으로 각각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배분한다. 그래서 제 예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토지가 공정가치가 8이고 건물이 2야. 그래서 800만 원에 취득했어. 그러면 88에 64, 640만 원 토지 그리고 160만 원 건물로 배분하면 되는 거죠. 네. 됐지? 네, 넘어갈게. 이건 중급회계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지배력이 나와 있어요. 지배력. 자,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야. 결론적으로는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럼 주식회사니까 그냥 지분율로만 판단하면 50%에서 한 주 이상 과반수로 판단하면 되는데 50%에서 한 주 이상으로 판단해 놨더니 연결 안 하려고 전부 다 49%씩 갖고 있는 거야, 기업들이. 알겠지? 그래서 전문가적인 판단하라고 이 기준이 개정됐어. 언제? 2012년도에. 알겠지? 그때도 내가 처음 강의했다. 알겠지? 개강을 제일 빨리 해갖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지배력이 이제 원칙 중심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지배력의 정의를 알아야 돼. 됐죠? 소련 말로 바뀌었어. 좀 어려워. 국어가 어렵다고. 시험은 쉬운데. 힘, 이익, 요거 두 개를 같이 보래. 그래서 힘과 이익의 연관. 요거 세 가지를 보래요. 그러면 요 힘은 뭐냐면 어떤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이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무슨 권리가 있어야 돼? 세 글자인데. 우리 자본에서 조금 배웠는데 보통주가 갖고 있는 건데.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의결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힘은 거의 의결권과 비슷해요. 알겠지? 소련 말로 나왔지만 의결권이야.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뒤에 연결재무제표를 토스했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반수를 갖고 있으면 힘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그냥 의결권으로 판단하면 돼. 이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A 회사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60% 갖고 있으면 B 회사의 60%에 대한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지,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지분이 60%면 결국은 나중에 그 번 돈에 대해서 60% 배당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분율과 거의 유사한 얘기예요. 알겠지? 근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판단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내가 삼성전자인데 어떤 회사의 지분을 40% 갖고 있어. 그럼 옛날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 연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삼성전자고 요게 삼성전자의 거래처인 거야. 내가 40% 갖고 있는데. 그래서 매출의 100%가 다 나한테 파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회사의 이익은 나한테 쪽도 못 쓰겠죠? 나한테 모든 게 일어나니까 내가 안 산다 그러면 이 기업 망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 수원에 가면 되게 많아요. 알겠지? 내가 감사했던 기업 중에서 소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이름 바꿨으니까 내가 소림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다. 그냥 사장님이 소림사가 좋아서 회사 이름을 소림으로 만들었대. 이게 진짜야. 실화야. 알겠지? 네. 그 기업도 어떤 수원에 있는 기업의 100% 무언가 물건을 다 공급합니다. 알겠지? 그런 경우에는 40%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연결을 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이거 두 개 같이 고려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배력의 3요소라고 합니다. 지금 자세하고 하고 싶은데요. 네, 요것과 관련된 내용은 합병은 어차피 100% 취득하는 거잖아. 그리고 찢어버리는 거야. 지분이 51%, 52%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100%야. 그리고 찢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연결 재무제표의 내용으로 토스를 해버렸어.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챕터 2에 이번 주는 이제 오늘가 종강 아니야. 너네 이번 주. 그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공개할게요. 그 대신에 난 이 지배력의 정의가 2012년도에 개정될 때부터 이걸 딱 보고 너네 2차 시험에 이게 지배력의 3요소를 쓰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강의를 했어. 그래서 2번 나왔어. 난 맨날 똑같이 강의해. 그래서 이거는 지금 2차 약술로 외워둬. 어떻게 외워두냐? 크게만 외워둬. 힘, 이익, 힘, 이익관의 연관. 요 정도는 요거랑 요거는 좀 외워둬라. 한 번 더 본다. 알겠지? 볼게. 양가로 4번. 밑줄 쳐줄게요.
세 번째 줄, 지배력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지배력의 정의거든. 한 번은 지배력의 정의를 쓰라 그랬고 한 번은 지배력의 3요소를 쓰라 그랬어. 근데 똑같아. 지배력의 3요소 갖다 정의해놨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써요? 사람이 내가 들어가도 이렇게 똑같이는 못 써. 그건 짐승이나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무슨 용어만 들어가면 맞게 해준다. 저것도 못 쓰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힘, 이익, 힘이 이익관의 연관. 그럼 다 빵점이면 이거라도 쏘면 만점 맞게 해준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크게 보라고. 그 다음에 양가로 지배력의 3요소로 이루어졌다 돼 있지? 거기 힘 동그라미 쳐놓고 이익 동그라미 쳐놓고 힘과 이익관의 연관 동그라미 쳐놓고 2차 약술이라고 써놓으라고. 작년에는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너네는 이제 나온 지 좀 됐단 말이야. 3년 됐어 지금. 알겠지? 됐어요? 근데 지배력의 정의 다시 한번 읽어줄게.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여기까지. 이게 뭐의 정의일까요? 이익.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게 뭘까요? 힘. 그리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같이 보라는 거지? 이게 힘과 이익 간의 연관이야. 그래서 정의에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알겠지? 또 외우라 그러면 지금 막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이런 걸 외우려고 그래. 일단 크게 외우라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1교시 할 거고요. 자, 일단 1교시 끝날 때 다시 한번 복습해 줄게요. 우리 지금 뭐 배웠냐면 사업결합의 해결처리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은 합병과 연결을 의미한다는 건 이 앞에서 설명을 했지. 그 중에서 1장에서는 사업결합의 전체적인 내용과 합병을 배울 거야.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다 기준서 내용이거든. 이건 합병에서도 쓰이고 연결해서 쓰일 거야. 어디서는 안 쓰인다. 관계기업 투자부터는 안 쓰이는 거야. 알겠어? 그건 지배력이 아니야. 알겠어? 그건 유의적인 영향력이야. 네? 그래서 사업결합은 뭐라고?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합병 또는 연결을 말한다. 우리는 합병 위주로 배울 거다. 그 다음에 정의만 알면 돼. 네.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는 기업을 분할해서 사업부만 합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에서 사업결합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시험 문제는 기업결합만 나와. 계산 문제가. 그랬대 A기업 피취득자를 사업을 산 사람, 이 사람을 취득자라고 한다. 그리고 취득자에 의해서 사업을 취득당한 사업을 피취득자라고 한다.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정의 뭐라 그랬어? 돈 벌기 위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말해요. 중요하지 않고요. 사업의 3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이 있는데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투입물과 과정은 필수 요소인데 산출물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 필수 요소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1교시에 배운 것 중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자산을 구입할 때 이거를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고급회계에서 배운 내용으로 아니면 중급회계에서 배운 내용으로 일괄 구입으로 회계 처리할 것인가. 규정하는 거야. 사업이 있으면 뭘 줄 수 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우리 계정 과목으로 뭐라 불러?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이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으로 구성하지 않는 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해야 된다. 이건 중급회계 내용. 그 다음에 지배력의 정의가 있어요. 사실 지배력의 정의는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연결 재무제표에서 틀린 문장으로 안 내. 알겠어? 내가 아까 밑줄 친 거. 알겠지? 예. 그거 그냥 맞는 문장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밑줄 쳐준 거야. 근데 사업의 3요소는, 지배력의 3요소는 좀 알아야 된다. 뭐? 힘, 이익, 힘, 이익관의 연관. 이것과 관련해서 기준서가 이것만 몇 페이지냐면 깜짝 놀라지 마. 121페이지야. 사례가 21개가 있고요. 장난 아니야. 알겠지? 나를 고마워해야 돼. 알겠지? 이거 개정된 다음에 내가 책을 제일 먼저 썼어. 그래서 내가 5페이지 썼어. 그러면 다른 책도 다 5페이지야. 알겠지? 그리고 저는 11가지 문장만 밑줄 쳐줘요. 알겠지? 그 문장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 벗어날 수도 있어. 알겠지? 앞으로는 벗어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벗어난 적이 없다. 날 믿어. 제일 먼저 강의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디서부터? 사업결합의 식별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